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리끼의 생애를 문학적 의의와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고리끼는 밑바닥에서 일어선 작가라는 것입니다. 고리끼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5살 때는 아버지를, 11살 때는 어머니마저 여의고 온갖 고생을 하며 작가로서 성장합니다. 고리끼는 그런 비참한 생활에서 구원한 것이 바로 책 읽기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전적 소설 세상 속으로에서 책은 자신에게 기적이었다고 말하죠. 그 속에는 작가의 영혼이 담겨 있고 책을 펼치면 내 영혼은 자유로워졌으며 책은 비밀스럽게 내게 대화를 걸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고리끼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1892년 깝가스 신문에 고리끼라는 필명으로 마카르추드라를 발표하여 문단의 호평을 받게 됩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고리끼는 쓰리쓴이란 러시아어 형용사입니다. 그때까지의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쓴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막심은 막시무스에서 유래한 말로 최고의, 가장 위대한이란 뜻입니다. 막심 고리끼란 이름은 최고로 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고리끼는 1892년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 1895년에 첼가시를 발표하여 또다시 호평을 얻습니다. 1896년부터는 사마라 신문의 주필로 일하게 되면서 이 신문에 200편의 칼럼, 르포, 평론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르길 노파를 포함한 여러 단편들을 발표하여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 피해 1호 사건에 체포되어 페드로 파블로스키 요새에 수감됩니다. 사진은 고리끼의 머그샷과 고리끼가 수감되었던 방입니다. 이때 토마스 하디나 아나톨 프랑스 등 당시 저명한 외국 작가들의 청원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고리끼가 이미 작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서 배운 것만으로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요소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권위, 이야기의 논리,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 사이의 공감이 그것입니다. 이 3가지 요인이 갖추어져야 설득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말이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어야 하고 감동적이어야 하며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그때에서야 독자들은 작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것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가 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하물며 제대로 된 공식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자를 익히고 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리끼는 이것을 해냈습니다. 고리끼가 노벨문학상 후보에 1818년, 23년, 28년, 30년, 그리고 1933년 이렇게 총 5번이나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것은 1933년이었고 이때는 이반 부닌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죠. 사실 이반 부인은 커리케처에서도 보듯이 러시아에서는 고리끼의 아류쯤으로 여겨지던 작가였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고리끼가 더 오래 살았다면 실제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소비에트 혁명정부의 입장에서는 고리끼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겠습니까? 기층 민중의 삶을 문학으로 표현한 소위 프롤레타리아 출신의 위대한 세계적인 작가, 러시아 혁명정부는 자신들이 추구했던 이념을 예술로 승화한 아이콘으로 고리끼를 내세웁니다. 그렇게 고리끼는 소련 문학의 아버지이자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런 혁명의 아이콘으로서의 고리끼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리끼가 1928년 영국 귀국한 후 스탈린이 고리끼의 환갑잔치를 크렘린궁에서 열어준 사건이었죠. 스탈린은 아주 성대하게 자신의 통치 공간, 세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인 크렘린궁에서 손수 고리끼의 환갑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사진은 1960년대 크렘린궁 대연회장의 모습인데 1920년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전통 의상을 입은 고리끼와 스탈린의 모습입니다. 고리끼와 스탈린의 친근함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소련의 최고의 권력자들과 나란히 선 고리끼의 모습입니다.
고리끼가 소련 사회에서 단지 세계적인 작가일 뿐만은 아니었다는 그의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음으로 1934년 고리끼가 소련 작가동맹 초대의장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소련 작가들의 대표가 된 것이죠. 1934년 결성되어 1991년까지 유지된 소련 작가동맹은 그저 그런 단순한 작가들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작가의 작품활동 지원에서 시작하여 복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곳이 작가동맹이었습니다. 그런 작가동맹의 초대 의장이 고리끼였습니다. 이 사진은 1934년 8월 17일 소련 작가동맹 회의 때 고리끼가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은 소련 작가동맹 회원증의 겉면입니다. 이 사진은 고리끼의 회원증 내부입니다. 이름은 알렉세이 막시모비치 고리끼로 되어 있고 회원 번호는 1이라는 숫자가 명확히 보입니다. 1934년 작가동맹 결성을 기념하여 발행된 아가뇨크지의 표지는 고리끼와 스탈린이 장식했고, 스탈린은 당신들은 인간의 마음을 건설하는 기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작가동맹에 가입된 작가들에 대한 후원과 배려도 아낌없이 제공합니다. 회원증만 있으면 웬만한 식당 출입이 공짜였고 크림반도 등 휴양지에서 쉬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진은 고리끼와 소련 작가동맹 회원들의 모습입니다. 고리끼는 밑바닥에서 일어선 작가이고 1900년대 초반에는 이미 작가로서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그래서 혁명정부의 시대적 아이콘으로 인정된 작가입니다. 하지만 소비에트 혁명정부의 친밀 관계만으로 고리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1900년대 이후 고리끼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해외에 있을 때 고리끼가 집필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고리끼가 1909년부터 1911년까지 임대했던 이탈리아의 카프리섬의 빌라입니다. 이렇게 고리끼는 1906년에서 1913년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 체류합니다. 사진은 이탈리아에 있을 때의 고리끼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고리끼는 아들 가족과도 함께 했습니다. 고리끼의 며느리의 사랑은 유명했는데요. 고리끼 며느리는 나제슈타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고리끼는 티모샤라는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이탈리아에 있을 때 갑자기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난 며느리를 보고 당시 마부들을 부르는 흔한 이름이었던 티모시의 여성형 티모샤라고 부른 것인데요. 그렇게 티모샤는 고리끼 며느리의 애칭이 됩니다. 고리끼의 며느리 사랑은 너무나 각별해서 둘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소문이 났을 정도였습니다. 고리끼는 1913년 러시아로 돌아와 1921년 10월까지 러시아에서 활동합니다. 고리끼는 잡지들을 발간하고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면서 자신의 작품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이 사진은 고리끼가 러시아에 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1921년 10월부터 1928년 5월까지 러시아를 떠나 이탈리아에서 다시 체류합니다. 이 시기가 제2차 망명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1900년대 이후 고리끼의 행적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두 번에 걸친 장기간의 해외 체류입니다. 첫 번째는 1906년부터 1913년까지 7년에 걸친 1차 망명 시기로 불리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는 1921년부터 28년까지 역시 7년에 걸친 2차 망명 기간입니다. 작가가 왜 자신의 창작 기반이 되는 고국을 떠나 외국으로 망명할까요? 당연히 고국의 상황과 자신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17년에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려하면 고리끼는 혁명 전 제정 러시아 사회와도 혁명 후 소비에트 혁명 정부와도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리끼가 혁명 활동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05년에 반정부 활동으로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것은 이미 앞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1917년 혁명 전 러시아 정부와의 대척점에 있었고 그리하여 해외로 망명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917년 혁명 후에도 러시아 정부와 생각의 차이가 발생했고 그리하여 혁명 후 러시아에서도 살기 어려웠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고리끼가 1898년에 쓴
독자라는 단편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진리를 향한 노력을 자신 속에서 키우면서 세상의 모든 속물성과 싸우며 인간으로부터 선함을 찾게 하고 그 영혼 속의 수치와 분노, 용기를 일깨우며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고 성스러운 아름다움의 정신으로 삶을 고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나의 문학적 목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리끼는 결국 인간 사랑을 그의 전 작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리끼가 이전 정부에 반대한 것은 이전 시대가 인간의 가치를 짓밟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혁명에 찬성한 이유는 이전 시대를 뒤집고 인간다움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1921년 2월에 일어난 크론슈타트 해병 봉기를 볼셰비키 정부가 강제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진압하자 러시아를 떠나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고리끼는 소련 문학의 아버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시자로 불리지만 정작 자신은 항상 인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인간 속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는 인간을 벗어나서는 어떤 사상도 있을 수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고리끼가 혁명에 동조한 것은 이전 정부의 비인간적인 조치들 때문이었고 혁명정부와 갈등을 빚은 것도 혁명정부가 비인도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2번에 걸친 망명생활 그 자체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리끼를 스탈린과 소비에트 혁명정부는 자신들의 선전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리끼 자신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1929년 6월 고리끼의 솔로베츠키 수용소 방문입니다. 사진은 솔로베츠키 섬의 수용소 모습입니다. 스탈린이 만든 강제노동 수용소들 가운데 솔로베츠키 섬의 수용소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수인들이 한 일은 주로 벌목 작업이었습니다. 솔로베츠키 수용소의 대규모 강제노동을 조직했던 프랭켈은 처음 3개월 동안 수인들로부터 모든 것을 짜내야만 한다라고 말했으니 벌목장의 끔찍함은 어떠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이 당시 서구에서는 솔로베츠키 섬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친 수인들에 의해 솔로베츠키 섬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벌목 작업의 끔찍한 환경과 수용소의 잔혹함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여론에 밀려 미국 의회와 영국에서는 소련으로부터 목재를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수용소를 방문한 고리끼의 임무는 직접 솔로베츠키 수용소를 보고 그 진상을 조사해서 서구의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고리끼는 아들과 며느리를 대동하고 정치국 국원들과 함께 수용소에 등장합니다. 당시 수용소 수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디서 구했는지 말이 끄는 마차까지 타고 수용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6월인데도 모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솔로베츠키의 날씨와 자연환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고리끼의 며느리는 진짜 비밀 경찰처럼 가죽 잠바에 가죽 모자를 쓰고 승마 바지에 가죽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수용소 수인들에게 비밀 경찰의 복장이 어떤 의미일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도 고리끼의 며느리는 본인 뜻으로 일부러 그런 복장을 했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소련 정치국 국원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 고리끼는 당시 유행하던 프롤레타리아 복장을 하고 레닌처럼 모자를 빗뚤게 쓴 모습입니다. 고리끼는 수용소에서 수인들이 당해야 했던 온갖 고문과 수용소 실상에 대한 진실을 듣고자 14살짜리 소년을 불러 1대1로 독대하였다고 합니다. 면담을 마치고 고리끼는 막사에서 나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인들은 속으로 환호했죠. 고리끼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 아이가 모든 것을 말했나봐 라고요. 그런데 면담 후 소년은 어디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고리끼가 떠나기도 전에 수용소 측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 소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고리끼는 정말 몰랐을까요? 고리끼는 3일 정도 수용소에서 머물렀습니다. 고리끼는 솔로베츠키 수용소를 방문한 후에 솔로프키라는 기행 산문을 출간합니다. 그 기행 산문에서 고리끼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베츠키 수용소 같은 노동 거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 기행 산문이 출간된 후 서구 여론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소련으로부터의 목재 수입은 재개되었죠. 고리끼는 1936년 작가들과 함께 볼쇼보인이라는 노동 거뮤의 예비 단계로서의 강제 수용소를 찬양하는 책까지 발간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리끼가 소련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고 정부를 설득해서 수용소 상황을 호전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고리끼를 옹호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연인이었던 마리아 부트베르그를 소련으로 데리고 오려고 당국과 협상한 것이라고도 했지요. 어쨌든 고리끼가 다녀간 후 솔로베츠키 수용소 상황이 더 끔찍해지고 수용소 인원들의 환경이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고리끼가 수용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고리끼의 행적을 두고 솔제니친과 리아초프 등 수용소를 직접 경험한 러시아 문학의 인사들은 고리끼를 맹렬히 비판합니다. 이렇듯 고리끼가 스탈린에 동조하고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현대 작가 보리스 아쿠닌은 막심 고리끼가 10년 전 망명죽에 죽었다면 러시아 문화사의 가장 빛나는 인물들 중 한 명으로 러시아인들의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그의 모든 공적을 지워버릴 정도였습니다. 라고요. 고리끼가 1928년 러시아로 영국 귀국한 후 1936년에 죽었으니 소련에서의 8년 세월은 고리끼의 명성에 먹칠만 할 뿐이었다는 평가를 많은 이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리끼가 작품 속에서 일관되게 그려냈던 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며 인간 중심주의였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고리끼 작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진은 고리끼의 고향 니슈니 노브고로 되어 있는 고리끼의 동상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작가 막심 고리끼를 만나보았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